후한말 184년 시골 술집 한 곳에서 셋이 우연히 만났어요. 집신을 만들어 팔던 한 남자, 마을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부자 백정,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5년째 도망다니던 남자. 평소 같으면 인생이 절대 안 겹쳤을 셋입니다. 첫 번째 남자, 28살의 유비. 한나라 황실의 먼 후손이라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진짠지는 아무도 몰라요. 족보엔 14대족까지 있는데 본인은 집신을 만들어 팔고 있었습니다. 가족 부양도 빠듯한 집신 장수가 자기 한고조 유방의 후손이라고 하면 솔직히 좀 의심스럽잖아요. 두 번째 남자, 장비. 직업은 백정 겸 술집 주인이에요. 그런데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농지도 많고 종업원도 많고 흔히 알려진 거친 무장 이미지랑은 좀 다르게 실제로는 잘 사는 자영업자였어요. 단지 성질이 호랑이라 사람들이 시비 걸기 무서웠을 뿐이죠. 세 번째 남자, 관우. 사실 본명도 아니에요. 5년 전 고향 동양에서 건세 부리던 토호를 칼로 베어 죽이고 도망다니던 살인범이거든요. 본명을 숨기려고 관우라는 가명을 썼습니다. 얼굴이 워낙 빨개서 변장도 안 되고 1m 80 넘는 키에 수염도 가슴까지 내려와서 어딜 가나 눈에 띄었어요. 그날 저녁 의용병 모집 방문이 마을에 붙었어요. 유비가 방문 앞에서 한숨을 쉬자 옆에 있던 장비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둘 다 의병에 합류하고 싶었지만 유비는 돈이 없었어요.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거예요. 술값은 장비가 다 냈습니다. 둘이 한참 떠들고 있는데 술집 문이 열렸어요. 거대한 키에 얼굴이 새빨갛고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관우였어요. 술 한잔을 시키고는 본인도 의병에 합류하고 싶다고 합석을 요청했습니다. 셋은 그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어요. 셋이 떠들고 보니 결론이 비슷했어요. 한 왕조를 다시 일으키고 싶다. 어차피 셋 다 잃을 게 없거든요. 집신 장수는 집신 가게가 무너져도 그만이고 백정은 술집을 잠시 닫아도 그만이고 도망자는 어차피 잡히면 죽는 인생이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셋은 장비의 집 뒤 복숭아밭으로 갔어요. 마침 봄이라 복숭아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었어요. 만난 지 채 12시간도 안 된 사이였습니다. 맹세는 유명하죠. 비록 한 해 한 달 한 날에 태어나지 않았으나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실은 안 지켜졌어요. 관우는 219년에 죽고 장비는 221년에 유비는 223년에 죽었습니다. 죽음의 해는 다 따로따로였어요. 도원결의 그날부터 정확히 24년 뒤인 208년 셋이 함께 적벽에서 조조의 80만 대군을 깨버려요. 그리고 다시 13년 뒤 유비가 황제가 됩니다.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집신장수와 도망범과 백정이 정말로 천하의 3분의 1을 가졌어요. 셋은 그날부터 의용병으로 합류했어요. 그리고 처음 마주친 적군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겠다고 모인 수십만의 광신도였습니다. 그들을 이끈 한 사내가 노란 두건을 두르고 있었어요. 한 달 전 술집에서 만난 지 12시간 만에 의용제를 맺은 집신장수, 백정, 도망범 셋이 의용병으로 향하던 새벽이에요. 그들이 마주칠 적은 한나라 천하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난 노란 두건의 광신도들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8개 주가 무너졌어요. 황건적의 난, 후한말 가장 큰 빌란입니다. 이 황건의 난은 그해 안에 진압돼요. 9달, 깔끔하게 끝난 반란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황건이 진압된 184년 말부터 400년 한 왕조가 손쓸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황건은 진압됐는데 왜 왕조가 망해요? 그 답은 황건을 일으킨 한 의사 출신 사내한테 있고 셋이 의용병으로 보낸 그 9달에 있어요. 장각이라는 사람이에요. 흔히 사이비 교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시작은 의술가였습니다. 산속에서 약초로 사람들 병을 고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본인이 받은 도술이라고 주장하며 부적을 태운 물붓을 환자에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 명백한 사입이잖아요. 그런데 후한말은 굶주림과 역병이 도는 시기였어요. 영양실조에 가까운 환자한테는 따뜻한 물과 약초만 줘도 어느 정도 회복합니다. 일부 환자가 실제로 나았어요. 그게 입소문을 탄 거예요. 저분이 부적으로 사람을 살린다. 신도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장각은 본인을 대현량사라 자칭하고 신앙 조직을 태평도라고 이름 붙입니다. 10년 동안 천하를 돌며 신도를 모았어요. 전국에 36개 지부, 방을 세웁니다. 신도가 수십만이었어요. 무서운 건 황실, 황관, 봉서까지 매수해둔 거예요. 정부 안에 첩자를 심어둔 거죠. 정부는 끝까지 몰랐어요. 184년은 갑자년이었어요. 60년에 한 번 오는 새 주기의 시작입니다. 장각은 이해를 택해 봉기를 선포해요. 구호가 유명하죠. 창천이사 황천당립, 세제갑자, 천하대길, 푸른 하늘은 죽었다, 노란 하늘이 일어선다. 그 해가 갑자년이니 천하가 크게 기라리라. 푸른 하늘은 한나라, 노란 하늘은 본인이에요. 봉기 한 달 만에 8개 주가 무너졌어요. 청주, 서주, 유주, 기주, 형주, 양주, 연주, 예주. 사실상 한나라 절반입니다. 조정은 패닉에 빠져요. 환관, 외척 권력 다투던 거 일단 멈추고 진압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군이 부족하니까 한 가지 결정을 내려요. 의용병 모집을 허가한 거예요. 그 한 줄이 다음 400년을 결정합니다. 한 달 전 술집에 그 셋이에요.
집신장수 유비는 한고조 후예라는 본인 주장 덕분에 의용병 부대장 자격을 받습니다. 도망범 관우는 본명을 숨긴 채 칼 한 자루로 합류했어요. 백정 장비는 본인 술집을 닫고 본인 돈으로 부하 수십 명을 데려왔습니다. 셋이 진짜로 손에 무기 들고 전장에선 첫날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이 진압전에서 셋의 활약은 작았습니다. 의용병은 그래도 의용병이었거든요. 큰 전공 없이 9달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가장 어이없는 게 이거예요. 진압전의 주인공이어야 할 장각이 그해 가을에 병으로 죽어요. 184년 음력 10월 정부군 사령관 황보숭이 장각의 본거지인 광종을 포위했을 때 장각은 이미 며칠 전 자연사한 상태였습니다. 칼 한 번 안 휘둘렀어요. 황보숭은 장각의 무덤을 파헤쳐 부관 참시하고 머리만 낙양으로 보냅니다. 남은 동생 장보와 장량도 그해 안에 진압돼요. 봉기 시작 2월부터 11월까지 정확히 9달, 수십만 광신도가 일으킨 천하를 흔든 반란이 9달 만에 끝났습니다. 한 왕조는 이겼어요. 그런데 그 9달 동안 의용병으로 전장 옆을 지키던 셋은 한 가지를 받습니다. 진압을 위해 한 조정은 지방호족에게 사병 보유를 허가했어요. 황건이 진압된 후에도 그 사병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호족들은 본인 군대를 갖게 됐고 그 군대로 본인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황건이 끝난 그날 의용병으로 9달을 보낸 셋도 이걸 직접 봤어요. 정부가 호족에게 사병을 허락하는 것도 진압 후에도 그 사병이 안 돌아가는 것도 셋은 그날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본인들도 본인 군대를 가져야 한다. 셋은 그날부터 본인 부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본인 영지도 본인 후원자도 없는 집신장수와 도망범과 백정 셋이 그리고 황건이 끝난 5해 뒤 멀리 낙양에서 한 살 찐 군벌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군벌은 도착한 지 며칠 만에 13살 황제를 폐위했어요. 신하가 천자를 갈아치운 400년 첫 사건입니다. 그의 이름은 동탁이었어요. 셋이 한밤중 모닥불 옆에서 들은 그 소식이에요. 낙양에서 한 군벌이 13세 황제를 갈아치웠다는 소식. 그 소식의 진짜 이야기 189년 8월 낙양 성문 앞이에요. 한 군벌이 도착한 지 며칠 만에 13세 황제 소재를 폐위하고 9세 동생을 새 황제로 앉힙니다. 신하가 천자를 갈아치운 거예요. 400년 한 왕조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동탁. 그런데 더 어이없는 게 있어요. 그 동탁을 수도로 부른 사람은 동탁 본인이 아니에요. 원소예요. 4대 동안 삼공을 배출한 명문가 자제. 그가 동탁을 수도로 불러달라고 황실에 건의했습니다. 신기한 건 1년 뒤에 동탁을 토벌하자며 반동탁 연합의 맹주가 되는 게 또 이 원소예요. 본인이 부른 군벌을 본인이 토벌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 시작은 한 황제의 죽음이었어요. 189년 4월 황제 영제가 죽어요. 33살이었어요. 외아들 13세 유변이 즉위합니다. 소제예요. 어리니까 어머니 하태우가 섭정하고 외삼촌 대장군 하진이 실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한 황실엔 또 다른 권력 집단이 있었어요. 한관 십상시. 영제가 평생 의지하던 무리예요. 외척 하진과 한관 십상시. 한 황실 마지막 정쟁이 시작됩니다. 하진은 한관을 한 번에 쓸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직접 손 쓰면 누이인 하태우가 반대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조언을 듣고 결정을 내려요. 지방군벌의 군대를 수도로 끌어들여 그 압력으로 한관을 정리하자. 고를 군벌 중 한 명이 동탁이었어요. 한시나 진림이 강하게 반대합니다. 소뚜껑 들기 무서워서 호랑이를 들이는 격이다. 하진은 안 들었어요. 그런데 환관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동탁이 수도로 오기 전에 끝장을 보자 십상시는 하진을 궁궐로 유인합니다. 누이 하태우의 부름이라고 거짓 전가를 보낸 거예요. 하진이 궁 안으로 들어간 직후 살해됩니다. 정쟁의 한쪽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하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원소가 폭발해요. 군대를 끌고 궁궐을 포위하고 환관 학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장면이 펼쳐져요. 원소 부대는 환관 알아보는 법이 수염 없는 남자였거든요. 환관은 거세된 사람이라 수염이 안 자라요. 그래서 그날 궁궐에서 수염이 옅거나 어린 남자들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일부 환관 아닌 사람들은 살려고 본인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어요. 혼란이 너무 커지자 환관 한 명이 13세 소재와 9세 동생 진류왕 유엽을 데리고 궁을 빠져나갔어요. 도망친 거예요. 어둠 속을 헤매다 새벽이 되자 셋은 낙양 북쪽 공망산 근처에서 노숙합니다. 한 왕조의 황제가 수도 밖 들판에서 신발 한 짝을 잃은 채 동생을 안고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새벽 그 길로 동탁의 부대가 행군해 오고 있었어요. 너무 절묘하죠? 사실 동탁은 십상시와 하진의 정쟁을 멀리서 다 듣고 있었고 황제가 도망쳤다는 소식이 들리자 일부러 그 방향으로 진군한 거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동탁은 13세 소재를 구해 데리고 낙양으로 들어옵니다. 황제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져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게 이거예요. 동탁이 끌고 온 군대는 사실 3,000명이었습니다. 낙양 안엔 원소의 군대, 하진의 잔존부대, 황실 호위병까지 동탁 부대보다 훨씬 많았어요. 동탁은 어떻게 했냐? 매일 밤 본인 군대를 성문 밖으로 빼냈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들여보냈어요. 매일 세 군대가 도착하는 것처럼 연출한 거예요.
낙양 사람들은 동탁 군대 수만 명이 계속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낙양 입성 한 달도 안 돼서 동탁은 일을 저질러요. 13세 소재를 폐위하고 9세 동생 진류왕 유협을 새 황제로 앉힙니다. 헌재예요. 400년 한 왕조에서 신하가 천자를 갈아치운 첫 사건이었습니다. 폐위된 소재와 어머니 하태우는 그의 아내 살해당해요. 동탁은 본인을 상국으로 임명하고 검차고 신발 신은 채 입궐할 권리까지 챙깁니다. 황제는 형식, 권력은 동탁. 동탁은 본인 군대를 풀어 낙양 부자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본인 양아들들에게 관직을 나눠주고 본인 이름으로 화폐를 다시 찍어 경제를 망가뜨려요. 원소는 이걸 보고 도망쳐 동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곧 본인이 부른 동탁을 토벌하자며 천하의 손을 뻗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전에 동탁한테는 동탁보다 더 무서운 양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낙양에서 동탁의 폭정이 시작되던 그 시간, 멀리 셋은 본인 부대를 2배로 늘리며 천천히 본인 땅을 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동탁 옆에 한 사내가 새로 서 있었습니다. 동탁이 낙양을 점령하기 직전 자신을 키워준 양아버지 정원을 본인 손으로 베어 죽이고 그 머리를 들고 동탁 앞에 무릎 꿇은 사내, 그의 이름은 여포였어요. 동탁 옆에 새로 서 있던 그 사내, 여포. 그는 평생 양아버지를 2번 바꾸는데 2번 다 본인 손으로 죽입니다. 같은 사람한테 이게 2번 일어났다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첫 번째 밤의 이야기예요. 여포는 사실 평민 출신이에요. 오원군이라는 변경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활쏘기, 말타기, 창술까지 전부 천하일품이었어요. 그 능력 하나로 신분의 벽을 뚫고 군에 들어옵니다. 그를 발탁한 사람이 병주자사 정원이었어요. 정원은 여포보다 20살 위였고 평민 출신 여포를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어요. 본인이 직접 무예를 가르치고 본인 옆에 두고 키웠습니다. 정원은 여포에게 친아버지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단 양자로 정식 입양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 양아버지보다는 본인을 양아버지처럼 따르라고 한 결입니다. 189년 8월 동탁이 낙양에 도착했을 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정원의 병주군이 동탁의 서량군보다 훨씬 컸거든요. 동탁이 황제를 갈아치우려면 정원부터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붙으면 동탁이 진다는 게 확실했어요. 그래서 동탁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매수해요. 동탁은 본인 부하 중에 이숙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숙은 여포와 같은 오원군 출신, 그러니까 동양이에요. 옛 정을 핑계로 여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숙이 들고 간 게 황금, 비단, 진주, 그리고 그 위에 얹은 한 가지 더, 적토마 한 마리. 적토마예요. 서량의 명마.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전설의 말이었습니다. 마중적토, 인중여포, 말 중에는 적토, 사람 중에는 여포. 이 한 구절이 이때 만들어져요. 동탁은 이 적토마를 본인이 안 타고 매수용으로 여포에게 넘긴 거예요.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여포는 결국 받습니다. 갈등은 길지 않았어요. 적토마를 만진 그 자정에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가 정원에 대해 가진 정은 비단 갑옷 한 벌, 황금, 적토마 한 마리보다 가벼웠어요. 그래서 여포는 그날 밤 정원에 막사로 갑니다. 정원은 평소처럼 여포를 의심 없이 막사로 들였어요. 본인이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원이 죽습니다. 그를 베고 나온 사람은 본인이 키운 그 아들이었어요. 한나라 마지막 충신 한 명이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여포는 비단보에 싼 무언가를 들고 동탁의 막사로 들어갑니다. 동탁은 그를 일으켜 세우고 양아들로 받아요. 함께 부자가 되자 여포에게 기도이라는 관직과 새 비단 갑옷을 줍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동탁은 정원의 병주군까지 흡수해 낙양 안에서 누구도 못 건드리는 군세가 됩니다. 동탁이 황제를 갈아치울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이거예요. 그날부터 천하의 여포의 이름이 알려집니다. 적토마와 방천하극을 든 동탁의 양아들. 사실 동탁이 낙양을 쥐고 흔든 진짜 무기는 군대가 아니라 여포였어요. 여포 한 명이 있으면 누구도 동탁한테 칼을 들이댈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낙양 안에서 한 신하가 그 여포 옆 동탁의 갈비뼈에 칼을 박을 결심을 합니다. 그 시간 멀리 셋은 여전히 본인 부대를 다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상인 한 명이 낙양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하 최강이라는 사내가 자신을 키워준 양아버지를 적토마 한 마리에 팔았다고. 유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본인 의형제 둘을 본 거예요.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죽기로 맹세한 둘. 그 결과 같은 짓을 보고도 집신장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신하의 이름은 조조였어요. 동탁의 양아들 자리 옆에서 매일 함께 식사하고 함께 회의하던 동탁이 가장 믿던 부하 중 한 명. 그가 책상 위에 한 자루의 칼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칠보검. 누군가 빌려준 그 칼을 품에 안고 그는 동탁의 침실로 들어갑니다.